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2008년 총선을 대비한 여론조사를 벌인 뒤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억대 조사비를 충당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동원한 선거 관여 혐의 등으로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다사로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 둘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2심 선고에 불복해서 곧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국외재산 도피 무죄 판단 등에 대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가 뉴스룸에 출연해서 이번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을 짚어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할 북한 예술단 140여 명이 만경봉 92호를 타고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으로 들어왔습니다. 만경봉 92호는 예술단의 숙소로 쓰일 예정인데 일부 보수단체들이 입항 반대 시위를 벌이며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최영미 시인이 문단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투 운동이 문화계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최영미 시인이 오늘 뉴스룸에 출연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입춘 한파가 오늘 절정이었습니다. 제주와 호남 서해안에는 사흘째 폭설이 내렸고 제주 공항이 한때 폐쇄돼서 20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가상통화값이 다시 급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 달 전보다 가치가 70% 이상 떨어졌고 가상통화 거래를 중단하는 거래소도 나타났습니다. 연일 계속된 한파로 충북 대청호가 얼어붙으면서 연안마을로 가는 백길도 끊겼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열흘 넘게 고립생활을 하고 있는 내륙의 섬마을 주민들을 찾았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2008년 18대 총선에 관여한 정황을 잡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오늘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다사로 전 정무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억대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들은 2008년 4월 9일에 치러진 총선에 대비한 여론조사 비용을 국정원 특활비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선거 전략을 위해서 국민 세금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까지 드러날 경우에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 같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8년 4월 9일 이명박 정부 출범 45일 만에 18대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총선을 대비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여론조사를 벌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접전 지역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전화조사를 벌였다는 겁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두 달이 채 안 되는 동안 억대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재완 당시 정무수석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를 동원해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박 전 수석과 장다사로 당시 정무 1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검찰에 불러 배경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선 관련 수사가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 집권 직후 치러진 총선부터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정치관여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또 검찰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그러면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 즉 한나라당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동원한 여론조사가 필요했던 것일까? 당시 상황과 오늘 조사받은 MB 측근들의 역할을 정리해봤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 취임했습니다. 18대 총선은 그로부터 45일 뒤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도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 중엔 친박근혜계가 더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여당을 원했는데 이를 위해 공천에 적극 개입한다는 의혹이 당시부터 제기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정두원 전 의원은 회고록에서 당시 당의 사무총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공천 상황을 보고하고 지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바로 이 같은 공천 개입을 위해 근거가 될 여론조사 실시 필요성이 대두됐고 조사에 돈이 들다 국정원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가져다 썼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압수수색을 받은 박재완 전 수석과 장다사로 전 기획관은 당시의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무 1비서관이었습니다. 당과 청와대의 공천 논의 과정에 창구가 되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당과 청와대,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착실히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특활비 상납 수사가 앞으로 MB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라인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서 내놓은 해명은 그런 시스템이 있는 줄도 몰랐다. 이것뿐입니다.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 이 전 대통령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대응은 앞으로 계속돼도 또 반대로 번복돼도 모두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 때 특활비 수수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자백한 사실이 알려지자 측근들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활비 시스템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 외에도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기조실장 등을 조사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요구했고 수령을 지시했으며 사용에도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이 시스템 자체를 몰랐다고 계속 부인할 경우 검찰로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연설문 도움만 받았다고 최순실 국정농단을 통째로 부인하다 상황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전 대통령이 기존 주장을 번복해도 역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스 등 다른 문제에 대한 해명까지 신뢰를 잃으면서 측근들이 동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참석을 놓고도 고민에 빠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측근은 현재로선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논리다. 정형식 부장판사의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가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박영수 특검팀의 주장입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독일 회사로 보낸 36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재산을 해외로 보낸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지적한 것입니다. 특검은 이런 판결에 불복해서 곧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 또 국외 재판 도피 등 같은 사실관계를 놓고서도 1, 2심의 판단이 완전히 다른 만큼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강요의 피해자라는 결론을 내고 이에 맞춘 판결이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에 대한 비판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인정하지 않은 건 이 부회장을 박 전 대통령 강요에 못 이긴 피해자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어제도 선고 이후 A4 용지 3쪽짜리 입장문을 냈습니다. 재판부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 등 부정 청탁을 입증하기 위해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에 유리한 지시를 했다는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특검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점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의 독일 코어 스포츠와 은밀하게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36억 원이 건네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건 마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특검의 이런 주장에 대해 삼성 측은 다른 사람에게 준 돈은 재산 국외 도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안종범 수첩에 대해선 증거 능력을 인정한 1심 판결이 잘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2016년 국정농단 수사 시작 때부터 관련자들의 주요 혐의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후에 각종 국정농단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는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도 했죠. 그러나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삼성계열사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던 문용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판에선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이 중요한 증거로 꼽혔습니다. 수첩엔 국민연금 의결권위원회를 교체하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문 전 장관이 청와대 지시를 받아 압력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 기록자인 안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지시를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 중 안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았던 박채윤 씨는 재판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고 대법원도 이를 바탕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 능력에 대해선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수첩에 적힌 대로 실제 대화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이번 판결을 선고한 정형식 재판장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파면과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600개가 훨씬 넘는 글이 올라와 있는데 어제 올라온 한 청원에는 하루 만에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어제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가 그동안 내린 판결에 대해 특별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청원엔 하루 만에 12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와대는 한 달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공식 답변을 내놓습니다. 오늘 하루 정판사를 파면하거나 감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600여 개 이상의 관련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각에선 판사 파면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건 삼권 분립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청원 글에는 36억 원이 넘는 뇌물이 인정되고도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판결 중 5,900만 원 뇌물에 징역 1년이 선고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엔 집행유예라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북한 예술단을 태운 만경봉호가 오늘 오후에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 도착했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응원단을 태우고 온 지 16년 만입니다. 예술단은 이 배에서 자고 먹으면서 공연 때만 육지로 내려올 예정이라고 하죠. 만경보가 머물고 있는 묵호항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승현 기자. 만경봉호가 오랜만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궁금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몇 명이 왔고 경로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하죠. 네, 제 뒤편으로 저 불을 밝히고 있는 저 배가 바로 만경봉 92호입니다. 114명의 예술단원과 지원 인력 등 모두 140명 정도가 타고 왔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권혁봉 문화성 국장과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본지는 어제 평양역에서 열차편으로 이동해서 원산에서 만경봉 92호로 갈아탔는데요. 평양역엔 박광호 당 선전선동부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와 전송했습니다. 오늘 새벽 원산항을 출발해서 오전 9시 50분쯤 동해 해상 경계선을 넘었고 우리 호위함의 안내를 받으면서 오후 4시 30분쯤 이곳 묵호항 방파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오늘 묵호항에는 이 사람들의 그 방한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시위도 많이 벌였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따로 좀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예술단이 배 안에서 숙식을 해결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혹시 모습을 보이거나 하진 않았습니까? 네, 북한 예술단은 애초에 강원도 인제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묵기로 했다가 갑자기 계획을 바꿨습니다. 최대한 정보 노출이나 접촉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예술 단원들은 간간히 배 위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항구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또 사진을 찍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또 예술 단원 가운데 일부는 강릉 공연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무트로 내렸다가 이동하지 않고 다시 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첫 공연은 모레 강릉 아트센터에서 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오는 11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한 차례 더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술단이 서울로 떠나면 만경봉호는 빈 채로 북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아직 날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서 쓸 음식과 기름, 전기를 우리 정부가 제공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정부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묵호항에서 조승현 기자였습니다. 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경봉호가 닻을 내린 묵호항은 오늘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북한 예술단의 방문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시위 때문이었습니다. 인공기를 불태우고 북으로 돌아가는 구호를 외쳤는데 배를 타고 온 북한 단원들은 신기한 듯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만경봉호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남한에선 개도 고깃국을 먹는다는 등 각종 구호가 적힌 팻말을 손에 들었습니다. 북한 예술단 방문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입니다. 경찰이 접근을 막자 확성기에서 욕설이 흘러나옵니다. 왜 여기서 공권력 남용하지 말고 이 경찰들이 주변 건물 옥상에 올라간 사람은 애국가를 부르며 인공기를 찢어 뿌립니다. 오후 4시 반쯤 만경봉호가 항구의 모습을 드러내자 구호와 고함은 더 과격해집니다. 인공기에 불을 붙이고 곳곳에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한반도 깃발을 든 시민이 나타나자 소동은 더 커집니다. 만경봉호 위에선 이 광경을 신기하다는 듯 바라봅니다.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합니다. 16년 만에 만경봉호가 남한에 도착한 순간 작은 항구는 다시 이념 충돌의 공간이 됐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예, 이 공연단이 서게 될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선발대가 먼저 도착을 했죠. 무대 장치를 설치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밤샘 작업을 했습니다. 이롭다, 즉 괜찮다는 말로 일관하긴 했지만 남과 북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깝다는 소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북한 예술단 선발대를 정영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천장엔 둥근 조명이 돌아가고 푸른 레이저 불빛이 쏟아집니다. 모레 북한 예술단 공연이 열릴 강릉 아트센터 무대입니다. 어제 저녁 강릉에 도착한 선발대는 자정 무렵부터 무대 설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2층 작업을 마친 단원이 3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공연장 밖으로 나옵니다. 무슨 공연이 있나요? 아니 그 관련하고 그저 보고서는 평가하십시오. 밤을 새운 작업은 오늘 오후까지 15시간 넘게 계속됐습니다. 잠도 못 주무셨는데 안 피곤하세요? 그래도 이따 보장하러 왔는데 올림픽 보장 때문에 또 왔는데. 공연장 수준에 대해선 평가를 아꼈습니다. 공연장은 좀 마음에 드세요? 저 무대 표준 무대에 있는 만큼 그저 이렇습니다. 시종딱딱한 태도였지만 남한과 북한 사이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넘어오시는데 힘드시지는 않으셨어요? 아예 이렇습니다. 북한함이 뭐 가까운 것만큼 뭐 육로로 와도 기력 몇 시간밖에 안 되니까. 오늘 묵호항에 도착한 140여 명의 예술단 본지는 내일 이 공연장으로 이동해 리허설을 통해 최종 점검을 하게 됩니다. 공연은 모레 저녁 8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열립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만남이 주목되고 있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일본을 거쳐서 8일 서울에 오게 됐는데 경유지인 알래스카에서 북미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자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해서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현기 특파원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출국 직전 비공개로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했습니다. 방한 기간 중 북한과 접촉할 것인지, 한국에는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것인지 최종 입장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펜스 부통령은 올림픽 기간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북한의 위장 전술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하고 탈북자들과의 간담회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서 볼 때 현재로선 김영남 위원장과의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일본에 가기 전 알래스카에 들른 펜스는 난 만남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고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과 같은 맥락입니다. And whether or not there would be an opportunity for any kind of a meeting with North Korea, I think we'll just see. We'll see what happens. 한편 CNN은 트럼프 장녀 이방카가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평창올림픽 이후의 한미관계, 나아가 북미관계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시설을 제한적으로 타격한다는 이른바 코피 전략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자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코피 정도가 아니라 북한 땅에 풀 한 폭이라도 건드리는 순간 짧은 미국의 역사가 영영 끝장나게 된다고 위협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에 대해서 검찰 간부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임은정 검사가 오늘 진상조사단에 출석했습니다. 임 검사는 이 사건이 이미 조직 내부에서 많이 알려졌는데도 모르는 척했던 검찰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임 검사는 또 당시 검찰국장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 검사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서울 북부지검 소속으로 현직에 있는 임은정 검사가 오늘 오전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에 나왔습니다. 먼저 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피해 사실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다 알던 일인데 마치 몰랐다는 듯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또 임 검사는 당시 검찰국장이던 최규일 의원이 서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맞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약간 많이 난처하셔서 정치인으로서의 부득이한 수사라고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 반복되는 성범죄 원인이 위계 질서가 강조된 조직 문화에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가불이고기도 하고요, 상하의 관계이기도 하고요, 권력의 문제입니다. 제도 개혁을 해야지만 성추행이나 이런 간부들의 갑질, 또 업무에서의 검찰권의 남용 이런 게 근절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 검사는 오늘 조희진 진상조사단장과는 만나지 않은 채 6시간여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임 검사는 조희진 단장이 15년 전 일어난 자신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단장직 사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임 검사와 서 검사의 피해 사례 외에도 과거 감찰을 통해 적발되고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들까지 찾아내 조사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조사단은 서지현 검사에 이어서 임은정 검사를 잇따라 조사하면서 피해 사실 파악에 먼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곧이어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 등도 조사하게 되는데 공개 소환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자, 이제 안태근 전 지검장, 최교일 의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언제 소환한다는 날짜가 혹시 아직 안 나왔죠? 네,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진상조사단은 사건의 가해자 또는 이 사건의 은폐에 가담했다고 지목되는 인물들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서지현 검사의 이 폭로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만큼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공개 소환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사단은 임은정 검사 외에도 이 사건의 목격자 등 다양한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이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하기 위해서 그 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죠. 서 검사하고 임 검사의 성추행 피해뿐만이 아니라 서지현 검사는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다른 피해 사례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미 조사단은 다양한 사건들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적발했지만 징계위원회에는 회부하지 않았던 사건들, 그리고 풍문 형태로 수집했던 내부 성추문 관련 자료들도 함께 확보해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전국 28개 청에서 여검사들만 모이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내부 성범죄나 성평등 의식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고 또 그런 토론을 하는 자리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만들어진 보고서에
문건에도 이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담겼다고 합니다. 조사단은 이 문건도 이번 주 중에 확보해서 향후에 피해 사례 검토 그리고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예,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임지수 기자였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이어지는 검찰의 진상조사에 대해서 이번에는 일선 판사들이 가세해서 지지의사와 함께 자성의 목소리까지 냈습니다. 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에 속한 판사 209명은 오늘 성명을 내고 용기 있는 문제 제기와 진상조사를 계기로 법조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성폭력 구제 절차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사들은 법원 내부의 성추행 등 피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징계가 부족하진 않았는지도 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투 운동이 각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최영미 시인이 문단 내 성폭력을 비판하면서 작년 말에 한 문예지가 발표한 시가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최 시인의 과거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한 고발로 읽힐 수 있는 시인데 당사자로 지목된 원로 시인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권근영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최영미 시인을 만나겠습니다. 최영미 시인이 괴물이란 제목으로 한 문예지에 발표한 시입니다. N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K 시인이 충고했다. 이렇게 1인칭으로 시작된 시는 자신이 겪은 성추행 피해담에 이어 몇 년 뒤 가해자가 또 다른 이에게 성추행을 저지르는 걸 목격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JTBC와 통화에서 가해자와 일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쓴 시에서는 제가 EN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했죠. 가해자를 문단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우상 숭배에 대한 풍자시입니다. 그러면서 등단 26년 차 시인으로 경험한 예술계의 특수한 상황을 거론했습니다. 이른바 문단 권력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잃고 사장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원로 시인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30여 년 전 여러 문인들이 같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술 먹고 격려도 하느라 손목도 잡고 했던 것 같다며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오늘날에 비추어 희롱으로 규정된다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뉘우친다고 말했습니다. 트위터에선 또 다른 문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2년 전 문단을 흔들었던 성폭력 고발 운동이 재점화될 조짐도 보입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예, 예고해드리기를 최영미 시인과 바로 인터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회사에 도착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스튜디오까지는 들어오질 못하셨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 얘기가 좀 이슈화가 되고 저희들이 섭외가 조금 늦게 됐기 때문에 출발이 조금 늦어지셔서 조금 전에 방금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식도 우선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안미현 검사의 폭로에 대해서 검찰이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외압은 없었다는 어제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안미현 검사는 변명으로 사안을 덮으려 한다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 단장은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는 게 핵심입니다. 양측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춘천지검이 어제 안미현 검사의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자 안 검사는 오늘 검찰이 거짓 변명으로 사안을 덮으려 한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안 검사가 지난해 2월 부임 당시 받은 검사장 지시사항이라는 한글 파일에는 권성동, 김한표 의원을 조사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재조사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2달 후 검사장은 검찰총장을 만난 뒤 갑자기 강원랜드 관계자만 불구속 기소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안 검사의 주장입니다. 보강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후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권 의원 등이 언급된 증거를 삭제하라는 압력이 계속됐다고 안 검사 측은 주장했습니다. 수사단은 외압 의혹 사건과 별도로 필요할 경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 검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부당한 외압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예, 임 검사의 폭로에 등장하는 권성동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에 발의된 모든 법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이 때문에 여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권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회의를 보이콧했습니다. 그러나 권 의원은 권 의원대로 여당이 유감 표명할 때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법사위가 시작되자마자 여당 간사 금태섭 의원이 발언권을 요구합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위원장께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퇴장하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퇴장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습니다. 아니 여당 의원들 왜 그래? 법안 처리를 해야지. 아이고. 되잖아. 그러면 딴 분이 진행하시면 다 법안 처리하지. 권성동 의원도 임미연 검사의 폭로가 모두 허위라고 여당을 비판하며 법안 처리를 중단한다고 맞섰습니다.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는 한에서는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이 법안 처리를 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처리하려던 법사위 안건 87건은 고스란히 미결로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여당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이콧 배경을 설명하며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최영미 씨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 방송사에 도착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늦게 도착해서 출연 준비 단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른 소식 조금 더 전해드리고 최영미 씨는 이 자리에 모셔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추우셨죠. 입춘 한파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체감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이었고 한강도 얼어붙었습니다. 한강변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 많이 춥죠? 뒤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는데 뒤로 보이는 게 얼음 덩어리입니까? 네, 이곳 한강 하류에는 이렇게 강추위가 이어질 때마다 강 상류에서 깨진 얼음들이 떠내려와서 이렇게 둥둥 떠 있습니다. 이것들을 유빙이라고 부르는데요. 제 뒤쪽 방화대교는 교각에서 새어나온 불빛들이 유빙에 반사돼서 이국적인 풍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더 하류에 있는 행주대교에도 교각마다 얼음 덩어리들이 잔뜩 늘어서 있어서 한강이라고 믿기지 않는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올해 입춘이 최근 50년 동안 두 번째로 낮은 기온을 보였는데 여느 때보다 강하고 긴 한파가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네, 지금 바람까지 불어서 더 추워 보이는데 오늘 얼만큼 추웠던 겁니까? 네, 지금 제가 있는 방화대교 근처의 현재 기온은 영하 9도입니다. 하지만 칼바람이 몸을 휘청이게 할 정도로 세차게 불고 있어서 현재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에 이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2.8도, 철원은 영하 20.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에도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일도 또 추울 거란 예보가 있던데요. 날이 언제부터 좀 풀릴까요? 네, 일단 내일 아침까지는 오늘만큼 추울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 대구 영하 10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는데요. 서울 영하 3도, 대전 1도 등 오늘보다 기온은 조금 높아지겠지만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입춘 한파는 목요일은 모레 오후부터 풀려서 평창올림픽 개막일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요일부터 다시 추위가 시작돼서 다음 주 초반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또다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운데 고생 많았습니다.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사흘째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제주공항 활주로가 3시간 동안 폐쇄돼서 10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되거나 회항했습니다. 항공사들이 급히 임시편을 투입했지만 500명 이상이 공항에서 밤을 새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제주공항에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제주도에 사흘 동안 내린 눈 때문에 제주공항 활주로에 눈이 쌓이면서 낮 12시 15분부터 항공편 운항이 3시간가량 중단됐습니다. 1시 반 비행기로 김포 가려고 했는데 결항이 돼버려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때문에 출발 59편, 도착 48편 등 107편이 결항됐고 108편이 지연됐습니다. 수천 명이 오늘 출발하지 못하고 이 중 500명 이상이 공항에서 밤을 지새우게 될 것으로 한국공항공사는 예상했습니다.
1시 이후 결항된 사람들은 내일도 못 가고 모레나 돼야 모레 날짜로는 한번 해보라고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주도 전역에 폭설이 내리면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무밭과 브로콜리밭 등은 동해 피해로 한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소리가 이상하다고 해서 둘이 빨리 뛰어나왔어요. 5초, 10초 이내에 나와서 바로 무너졌더라고요. 또 도심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면서 버스가 미끄러져 9명이 다치는 등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아침까지 산간 지역에는 최대 30cm, 해안 지역에는 5cm 더 내린 뒤 그칩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예, 조금 전에 보도해드린 내용, 최영미 시인의 작년 말에 발표했던 시가 요즘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미투 운동이 또 한 번 우리 문화계로 재점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시로 기억되는 시인이기도 하시죠. 최영미 시인을 잠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사실 이 내용이 다시 좀 이렇게 재조명을 받으면서 무엇일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습니다. 나와주실지 몰라서. 근데 아무튼 좀 늦게라도 저희들이 좀 연락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좀 급하게 좀 오시느라고. 네,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출연해야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네. 그 편안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사실 편안한 내용이 아니긴 하지만 부탁은 그냥 이렇게 드립니다. 그 시 괴물이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의 입길에 오르내렸습니다. 이런 풍자시라고 표현을 하셨으니까요. 그 시를 발표하시게 된 배경은 뭘까요?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예. 9월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 황해문화라는 문예 잡지사로부터 시청탁을 받았어요. 예. 근데 제가 그게 정말 아주 오랜만에 받은 시청탁이에요. 거의 몇 년 만에. 최근 10년간 저한테 메이저 문학 잡지로부터 시청탁을 제가 거의 못 받았던 상태였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고 시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저한테 주제를 한정해 줬어요. 즉 페미니즘 특집이니까 페미니즘과 관련된 시를 써달라. 그래서 제가 좀 고민했죠. 어떤 시를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내가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내가 작가가 아니다. 예.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한 한국 문단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내가 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괴물이라는 시가 나왔는데 사실 그 시 안에서 묘사된 것이 바로 이제 성폭력 문제.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좀 오늘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단지 풍자시로만 볼 수 있느냐 하는 이견도 있습니다. 그런 뜻인데 제가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학작품이라는 것은 제가 어떤 시를 쓸 때 내가 누구를 특정 인물인지 모델이 떠올라서 머리에 내가 누구를 주제로 내가 시를 써야겠다 생각하고 써요. 예. 처음에. 근데 시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그런가요? 예술 창작 과정의 특성인데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혹은 처음엔 어떤 자신의 경험이나 사실에 기반해서 쓰려고 하더라도 약간 과장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나온 문학작품은 시는 현실과는 별개의 것이죠. 예. 현실하고 똑같이 매치시키면 곤란하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그 당사자로 지목된 원로 시인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후배 문인을 격려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동이 오늘날에 비추어 성희롱으로 규정된다면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하고 뉘우친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그 당사자로 지목된 문인이 제가 시를 쓸 때 처음 떠올린 문인이 맞다면 굉장히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해요. 구차하고 그는 상습범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 차례 제가 문단 초기에 데뷔할 때 여러 차례 너무나 많은 그 성추행과 성희롱을 제가 목격했고 혹은 제가 피해를 받고요. 피해자가 여럿이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도처에. 예. 근데 재작년에 문단에 이것이 크게 이슈가 됐을 때 단지 이제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소설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보자면
결국은 이제 최영민 시인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 문단 내 이런 것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반사처럼 되어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제가 그 등단한 무렵에는 거의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제가 1992년에 등단하고 첫 시집을 94년에 냈는데 주로 제가 그 사이에 93년 전후로 제가 문단 술자리 모임에 많이 참석했어요. 문단 천년색이니까 뭐 이 동네가 어떤 곳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 목격한 풍경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정말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내가 문단 이런 곳인 줄 안다면 내가 여기 들어왔을까? 그런 후회도 많이 하고 그 정도였어요. 예.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문단 권력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역시 개인의 문제였습니까? 문단 전체의 문제였습니까?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그게 참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여성 문인이 젊은 여성 문인이 권력을 쥔 남성 문인, 뭐 평론가일 수도 있고 뭐 시인일 수도 있고 소설가일 수도 있죠. 남성 문인이 어떤 성적인 요구를 거절하면 술자리든 아니든 간에 그 거절할 때도 좀 세련되게 거절하지 못하고 좀 거치게 거절하면은 뒤에 이제 그들은 복수를 하죠. 근데 그리고 그런 거절이 뭐 술자리에 나와달라 뭐 혹은 술자리에서 뭐 어떤 성희롱을 이제 거치게 거절을 하면 그들이 이제 편집위원회로 있는 잡지가 있어요. 그 문단에 메이저 문예 잡지가 있는데 문예 잡지의 편집위원들이 바로 그들인데 그들이 시편집 회의를 하면서 그런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그 여성 문인에게 시청탁을 하지 않죠. 이런 식이죠. 그리고 그녀의 작품집이 나와도 그녀의 작품집에 대해서 한 줄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가 나중에 어떤 작품집을 내고 싶어서 그 메이저 문학 잡지를 내는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요. 시집 원고나 하고 소설 원고를 보낼 때 그 원고가 채택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어떤 그런 그녀들의 피해가 입증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작품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거절한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대부분 경우에는. 그러면 그녀는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죠. 근데 그런 그 일이 몇 회 반복돼요. 10년, 20년 반복되면은 그녀는 그 작가로서 생명이 거의 끝나요. 왜냐하면 메이저 문학 잡지에서 그녀의 책이 나오지 않고 어떤 평론도 한 줄도 실리지 않는다면 좀 사실 좀 충격적인 말씀이라서요. 아까 저하고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실 때 작년에 그 괴물이라는 시를 청탁받았을 때 출판사로부터 그것이 굉장히 오랜만의 일이었다라고 굉장히 오랜만이었어요. 아주 오랜만이었어요. 그럼 혹시 그렇게 오랜만에 청탁을 받은 이유가 그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최영민 시인께서 어떤 요구인가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시를 못 쓰셨던 건가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거절했던 그 요구는 한두 개가 아니고 한두 문인이 아니에요. 제가 문단에 처음 나왔을 때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어요. 젊고. 그때 제가 문단 술자리에서 저에게 성희롱을 하거나 성추행이라고 하나요? 행동을 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었어요. 성희롱, 성추행 모두 성폭력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한두 명이 아니고 글쎄. 그리고 그런 그 문화를 방조하는 분위기, 묵인하는 분위기였고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만일에 제가 그들의 어떤 성적인 요구를 거절해서 그들이 나한테 복수를 한다면 그들은 한두 명이 아니고 아주 여러 명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서지현 검사를 인터뷰하긴 했습니다만 검찰 조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표현을 따르자면 그 복수가 예를 들어 인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든가 그 본인이 일정 부분 증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른 분야의 경우에. 조직의 문제니까 조직이 세계될 수가 있죠. 서류상 남아있고 증거가. 그렇지만 문단은 그게 불가능하죠. 그냥 일단 문학 작품의 그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다른 상품들은 다 가격이 있죠. 뭐 비싼 자동차가 싼 자동차보다 더 좋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요. 하지만 예. 문학 작품의 가격은 사실은 소위 문단의 전문가라는 사람들, 평론가나 그런 그 중견 그 문인들이 추천사를 써주거나 뭐 책이 나왔을 때 뭐 설평을 써주거나 하는 식으로 값이 매겨지는 거죠. 그런데 예. 어떤 특정 여성 문인이 그 수많은 그런 그 권력을 진 남성 문인들로부터 요구를 거절하고 예. 그것도 그냥 부드럽게 거절하면 적이 되지 않은데 좀 이 여자가 세련되지 못해서 좀 거칠게 거절하면은 그들은 상처를 받죠. 예. 상처를 받으면 복수를 하죠. 그렇게 표현은 하셨지만 그러한 거절이 세련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죠. 원론적으로 보자면. 아, 그러니 제가 세상을 그죠? 살아보니까 예. 거절할 때는 옛날에 그 김소월 시인의 시가 있어요. 그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예. 그 시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 내가 부드럽게 거절하는 법만 알았더라면 예. 차라리 세상 모르고 살겠노라.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 부드럽게 거절하는 것이 상대를 덜 상처받게 하죠. 예, 그건 저도 알지만 일단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원론적으로는 그런 상대들에게 과연 세련되게 거절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동시에 그렇죠. 또 들기도 그리고 해서. 그런 여유도 없어요. 그냥 노라고 말하죠. 누가 예. 내 몸을 만지려고 할 때 내가 뭐 어떻게 부드럽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냥 예, 예. 싫어요라든가 뭐 거칠게 손을 이렇게 밀든가 그러죠. 예. 어쨌든 어떤 형태로 거절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표현하신 대로 복수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죠.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다 일일이 말하기 어려울 일일이 정도. 제가 말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문단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문단에서 자기의 위치를 점하지 못했던 그런 여성 피해자들이 아주 많고요. 예. 특히 그 독신의 젊은 여성들이 타겟이에요. 예. 문단에 처음 데뷔한 독신의 젊은 여성들이 그들의 타겟이죠 주로. 예. 그 문단 구조상 참 거절하기 어려운. 거절하면은 바로 피해가고 예를 들면 어떤 여성문이 그걸 문제화해 그런 성추행 당한 거를 그러면 그 여성문의는 나중에 어떤 문학상을 탈 때 문학상 후보에 오르지도 못하고 예. 일단 후보 그 전에 일단 평론을 하고 이렇게 인구 회자되고 또 대부분 문학 담당 기자들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신문사 문학 담당 기자들도 일부 가해자였고 성추행에 제가 목격한 그런 문단에서 성추행이 그리고 그들이 그 문학 담당 기자들은 대부분 평론가들 말을 아주 신뢰해요. 지나칠 예. 정도로. 그래서 어떤 평론가나 뭐 몇 명의 평론가들이 이 작품 좋지 않아. 그러면 그냥 그들은 그걸 무시하는 거죠. 같이. 예. 평론가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근데 2016년 가을에 이 문제가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던 언론에 대한 반성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때 짤막하게 좀 마지막 말씀 좀 듣고 싶은데 그 이후로는 별로 변화의 조짐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사실 문단을 떠나서 잘 모르고요. 저는 예, 예. 제가 40살 무렵에 그런 어떤 문단의 풍토의 환멸을 느껴서 예. 제가 강원도 춘천으로 이사 가면서 예. 문단 사교계를 사실 떠났어요. 예. 그 이후엔 제가 거의 문단 사교계 일을 몰라요. 술자리에 간 적도 없고 알겠습니다. 잘 부르지도 않고 그들도. 예, 예. 그래서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좀 놀랄만한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영미 시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죠. 검찰이 과거 수사가 부실했거나 인권 침해 등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 가운데 다시 수사할 대상을 골랐습니다. 목록만 12개에 달하는데 최근 영화로 선보여서 큰 반향을 일으킨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서 김근태 고문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중대한 사건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던 김학의 전 차관의 결장 성접대 사건도 1차 조사 대상에 포함돼서 눈길을 끕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지난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 씨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혹독한 고문 끝에 숨지고 맙니다.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황당한 발표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결국 6월 항쟁에 도화선이 됩니다. 검찰 과거 사유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포함해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12개 1차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했습니다. 법무검찰은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거나 이를 토대로 한
반성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습니다. 1985년 김근태 고문 사건과 87년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2000년 이전에 발생한 6건의 사건이 1차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권한을 남용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PD 수첩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지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등 비교적 최근의 의혹이 제기된 사건도 조사 대상입니다. 무리한 강제 수사와 사건과 무관한 피의자들의 사생활들이 공개되는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혹도 제기되었었고, 과거 사유는 또 현재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에 포함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도 함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 장자연 씨 관련 의혹 사건은 일단 1차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도 오늘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조사팀은 백남기 농민 사건과 밀양 송전탑 사건 등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5가지 사건을 앞으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네, 오늘 새벽 경남 양산 KTX 선로 아래 설치된 용수관이 터졌습니다. 10시간 넘게 물이 넘쳐나왔고 주변 비닐하우스 단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하루 100여 편의 KTX가 다니는 선로 안전이 걱정됩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철뚝에서 쉴 새 없이 물줄기가 터져 나옵니다. 바로 아래 도로는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남 양산 원동면 KTX 선로 밑에 있던 2m가 넘는 공업용수관이 터졌습니다. 낙동강물을 울산공단으로 보내는 상수관으로 23년 전 만들어졌습니다. 시간당 최대 150톤의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인근 비닐하우스 단지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찼는데 날씨가 추워 이렇게 빙판길로 변해버린 곳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급하게 모래 제방을 쌓았지만 비닐하우스 내부와 바짝물의 침수를 완전히 막지 못했습니다. 하루 100여 대가 넘는 열차가 오가는 곳이어서 선로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철쭉이 안 막혀도 흙이 깎이 내려오면 밑에 안 내려앉겠어요. 수자원 공사는 물을 조금씩 잠가 10시간 뒤에 용수관 물을 모두 빼낸 뒤 내부를 확인해 30cm가량 찢어진 틈을 발견하고 긴급 보수 공사를 벌였습니다. 공사 측은 또 다른 관로가 있어 공단 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안전요원을 현장에 보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아름다운 신혼여행지로 유명한 몰디브가 지금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거리엔 군인들이 가득합니다. 배후에는 중국과 인도의 대리전쟁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주요 도로에 순찰 병력이 증파됐습니다. 대법원이 정치범 석방을 명령하자 압둘라 야민 대통령이 실력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야당 인사들이 석방되면 다수당 지위를 잃고 재선 구도가 위태롭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정부군은 앞서 지난 3일 대법원 건물로 난입했습니다. 야민은 30년간 권좌에 머물렀던 이복 형이자 정적인 압둘 가윰 전 대통령까지 체포했습니다. 인도 영자지 퍼스트 포스트는 몰디브가 인도와 중국의 최신 대리전쟁터로 전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야민 대통령이 2012년 쿠데타로 집권한 뒤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 중국과 FTA 체결 등 친중국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은 인도가 몰디브의 야당 세력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몰디브 비상사태로 영장 없이 체포, 구급이 가능하다며 수도 말레섬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불법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차량 뒷범퍼에 위치 추적기를 붙이고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위치 추적 장치로 확보한 정보는 스토킹 같은 범죄에 악용됐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허리를 숙이고 걸어가던 남성이 주차된 차량 밑에 드러눕습니다. 몇 초 뒤 다시 일어나 유유히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이 남성은 흥신소 직원입니다. 뒷범퍼에 위치 추적 장치를 몰래 붙인 겁니다.
차량의 위치 정보는 실시간으로 의뢰인 휴대전화에 전송됐습니다. 하루 동안 상대방의 위치 정보를 받는 비용은 50만 원이었습니다. 50살 조모 씨 등 7명은 흥신소를 차려놓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확보해 40억 원을 챙겼습니다. 대형 포털 사이트에 합법업체인 척 광고를 내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일부 의뢰인은 흥신소를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범죄에 이용했습니다. 위치 정보를 확인해서 불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돈을 뜯어내는 행위, 그리고 스토킹에 이용되는 행위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흥신소 대표 등을 구속하고 200만 원 이상 내고 위치 정보를 구입한 145명도 입건했습니다. JTBC 최한입니다. 네, 오늘 오전 9시 18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5km 지점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지진 피해가 컸던 포항시 흥해읍에서 땅속에 빈 공간인 동공 9곳이 발견된 데 이어 41곳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포항시는 일단 동공이 지진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한파에 눈까지 내리면서 얼어붙은 도로 때문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중 추돌 사고도 났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도로 밖으로 미끄러져 쓰러져 있습니다. 그 뒤로 차량들이 뒤죽박죽 엉켜 있습니다. 끝이 없이 이어진 사고 차량들 사이에 소방차와 응급차 불빛이 보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미주리즈 스프링필드 인근 44번 고속도로입니다. 차량 100여 대가 연쇄 추돌해 여성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폭설이 내리면서 도로가 빙판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현재 자원봉사 소방국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가 200만 건이 넘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며 4일 하루 미주리주에서만 65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아이오와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현재 시간 5일 에임스 인근 35번 고속도로에서 차량 70여 대가 연쇄 추돌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북부와 동북부 지역에 겨울 폭풍이 몰아쳐 시카고 지역 일부 학교에 임시 휴교령이 내려지고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기상당국은 겨울 폭풍이 계속 동진해 이번 주 펜실베니아 북부와 뉴욕주까지 확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평창 올림픽이 이제 사흘 앞입니다. 사실상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볼 수 있지만 너무 춥다는 게 문제입니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가장 무서운 적이 옆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라 추위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하죠. 온누리 기자, 지금 강릉에 있죠. 얼마나 추울까요? 괜찮습니까? 네, 오늘 이곳 강릉은 영하 10도, 평창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람까지 불면서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었는데도 온몸이 떨리고 으슬으슬합니다. 네, 이제 선수들이 이제 특히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선수들이 잘 견뎌주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곳저곳에서 좀 선수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대부분 눈만 내놓고 온몸을 두꺼운 옷으로 가린 상태였습니다. 경기장을 이동할 때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던 선수들도 오늘은 선수촌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온 선수들도 좀 만나봤는데 이 선수들은 뇌가 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오늘 일부 경기장에는 추위 때문에 전력량이 늘어나면서 정전된 곳도 있었습니다. 평창은 강릉보다도 더 추운데 개회식이 열리는 금요일에는 추위가 좀 누그러질 거란 예보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우리 선수들 얘기도 좀 해볼게요. 사진 한 장이 화제였잖아요. 우리 피겨 감강찬 선수하고 북한의 김주식 선수가 같이 찍은 사진이었죠? 네, 오늘 한 장의 사진이 화제였습니다. 우리 피겨 페어 감강찬 선수 그리고 북한 김주식 선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평소에 감강찬 선수가 주식이 형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익살스러운 포즈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2년 전 리우올림픽 때는 우리 체조의 이은주 선수가 북한 홍은정 선수와 함께 찍은 사진도 화제가 됐습니다. 남북 아이스하키 단위팀 선수들도 어깨 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는 등 요즘은 우리 선수들뿐 아니라 북한 선수들도 좀 스스럼 없어진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빙속 여제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도 오늘 첫 훈련을 했다면서요? 네, 이상화 선수는 여자 500m에서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합니다. 10년 이상 최고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이상화 선수가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는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 선수에게 선두를 내주고 추격을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계속 주위에서 두 선수를 비교하곤 했기 때문에 오늘 첫 훈련에서는 좀 마음고생한 흔적도 내비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냥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냥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저희를 더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상화 선수뿐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좀 부담보다는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강릉에서 온누리 기자였습니다. 네, 홍수나 태풍이 아니라 한파로 고립된 마을이 있습니다. 내륙의 섬으로 불리는 충북 대청호 연안마을 주민들의 사연입니다. 열흘 넘게 뱃길이 얼어붙자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호수 위를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내륙의 바다로 불리는 충북 대청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호수는 최근 계속된 한파에 거대한 얼음판으로 변했습니다. 호수 건너편 마을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2톤짜리 나룻배는 얼음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곳 마을 주민들이 육지로 나가기 위해선 이 배를 타야 합니다. 마을에 물건을 사러 가거나 병원을 가야 할 때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인데요. 하지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주변이 꽁꽁 얼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 얼음의 두께만 해도요. 손가락보다 더 깁니다. 영하 15도를 오가는 한파에 호수가 빙판이 됐지만 날이 풀릴 것에 대비해 선착장 주변 얼음이 두꺼워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하루 저녁에 이만큼씩 얼어요. 하루 저녁에 그만큼 얼으니까 놔두면 얼마나 두껍겠어. 마을 상수원인 계곡수가 얼어붙으면서 물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비상급수를 공급받아 생활하고 있지만 언제 다시 물이 나올지 기약이 없습니다. 한 열흘 전서부터 안 나왔다가 엊그제는 하루 나오더니 또 안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죠. 이것도 내가 어저께 받아다 놓은 건데 이것도 얼었어. 꽁꽁 얼어붙은 호수를 건너갈 수 있는 공기부양정도 하루에 한두 번밖에 운행하지 못합니다. 얼음이 녹거나 깨진 곳을 지나가다 선체 하부나 프로펠러가 고장날 경우 큰 돈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비가 저게 우리나라 것이 아니에요. 수입한 장비라 어디 갈리면 저거 부러지고 난리 아니에요. 또 다른 연안마을은 유일한 공기부양정이 8개월째 수리 중입니다. 공기부양정이 고장나면서 오대리 마을 주민들은 열흘 넘게 고립 중입니다. 마을 건너편에서 제가 서 있는 이곳까지 직선거리로 약 한 700m 정도 되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용무가 급한 주민들은 이 얼음 빙판 위를 그대로 걸어 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옆을 보면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강 위를 건너면서 버리고 간 나무 막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주변은 이렇게 얼음이 꽝꽝 얼어 있지만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도 손쉽게 깨져서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호수를 건널 때 얼음을 두드리며 걷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존 도구인 셈입니다. 빙판 위를 건너는 한 주민은 돌아올 때 짐을 싣기 위한 썰매를 끌고 나옵니다.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건너는 모습이 익숙해 보입니다. 건너오신 거예요 지금? 네, 이거 건너온 거요. 뭐 다른 거 장비 같은 거 없이 그냥? 옥천군은 2년 전 개통한 산길을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은 도로가 있는데 도로로 다녀야지 글로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길은 넓어요. 네, 폭도 저희도 걱정하고 가봤는데 그런 적은 없었어요. 취재진도 임도를 이용해 마을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옆은 수백 미터 낭떠러지에 이 비포장 도로에는 곳곳에 이렇게 눈까지 쌓여 있어 차로 운전하기에도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눈까지 쌓인 데다 언덕이 가팔라 취재 차량도 중간에 멈춰서 버립니다. 불빛도 없이 3-4시간 걸어야 외부로 연결되는 산길은 노인들에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뱃길이 열흘 넘게 끊기면서 꽁꽁한 호수 위를 건너는 주민들의 사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방관에 그 위험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착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에이, 이젠 자동으로 닦으세요. 자동 칫솔 쿨샷. 칫솔모가 3개, 3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3개의 칫솔모가 왕복과 쓸어내림을 동시에 안쪽까지 시원하게 자동으로 닦아주니까 쿨샷으로 바꾸세요. 시원함에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도 쿨하게 자동 칫솔 쿨샷. 닦아보실래요?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뉴스룸에서도 인터뷰했던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상표 전쟁이라는 단편 소설을 통해서 국가보다 기업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미래 사회를 상상했습니다. 막강한 자본을 바탕으로 초국적 기업들이 학교, 병원, 군대, 심지어 도시를 소유하게 되고 마침내 지구를 벗어나 우주 개발에까지 뛰어들게 되죠. 프랑스인, 미국인, 영국인 이게 아니고 프랑스 르노인, 미국 애플인, 일본 소니인 이렇게 불렀고 아예 마이크로소프트인, 디즈니인, 도요타인과 같은 신조어들이 생겨났다. 베르베르의 그 기묘한 상상 속에는 한국의 미래 또한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삼성시티라는 항구 도시는 잠수함들로 이루어진 최초의 사설 함대를 갖추고 있어서 때때로 분쟁이 빚어지곤 했다. 한국이란 나라는 몰라도 삼성이란 기업은 안다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상징성과 영향력. 사실 그것은 외국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삼성의 신입사원 채용 방식에 따라서 수많은 젊은이의 희비가 엇갈리고 3세 경영인의 구속 여부가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대로라면 말 그대로 미래의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삼성인으로 불려야 할지도 모르죠. 우리가 불쾌해 하든 유쾌해 하든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답변할 줄 몰랐다. 100점 만점에 200점을 주고 싶다. 지난 2016년 12월 청문회에 출석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그룹의 핵심 관계자들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당시 청문회에서 그는 모른다, 송구하다는 말로 모든 답변을 대신했죠. 그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이 내린 냉정한 평가와는 달리 내부에서는 정반대의 평가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내부 논리로 뭉쳐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국민들이 왜 국민기업 삼성에 반감을 가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 이렇게 얘기했던 기자의 지적은 따가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3세 경영인은 353일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성 측의 변호인은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겐 어제의 판결 역시 100점 만점에 200점이었을지도 모를 일. 그러나 과연 그런가? 기업과 시민 간의 간극이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 판결에 안도하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정작 삼성이 두려워하고 우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앞서 언급했던 소설 상표전쟁.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작품의 제목 밑에 이런 부제를 달아놓았습니다. 있을 법한 미래. 삼성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재판부가 내리는 형량이 아니라 그 부제를 보면서 반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시민사회가 아니던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사법부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놨다. 이 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남근 부회장이 한 말인데요. 민변과 참여연대 그리고 경제개혁연대 이 세 단체가 오늘 합동으로 긴급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죠. 김남근 부회장을 잠깐 좀 옆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은 못 나눌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좀 바득해가지고요. 우선 어제 판결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현안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주력 기업인 삼성물산의 주식들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았는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20%가 넘는 지분을 가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이것을 지원을 하다가 실형까지 선고를 받았는데 막상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은 경영권 승계에 대한 그런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서 과연 이렇게 사실관계를 인정해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 보시면 저희들이 뭐 어저께 다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일부를 빼놓고는 다 지금 일침하고 이제 뒤바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수동적인 뇌물죄 적용이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모순입니까? 1심에 있어서는 이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그랬는데요. 2심의 경우는 이걸 이제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겁박에 의한 수동적 뇌물 제공이었다라고 했는데 SK그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뇌물 요구가 있었지만 그걸 거절하기도 했고 다른 그룹들은 소급적이었는데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을 직접 만나서 뇌물을 전달을 하고 또 뇌물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의 용역 계약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과연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사실은 근데 거꾸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지위를 남용한 강압이 있었다라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더 불리한 상황이 된 건가요?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뇌물죄 범죄들이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 점은 유리하지만 뇌물죄 범죄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는 그 겁박을 주면서까지 뇌물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죄질이 안 좋다 그래서 그건 형량이 올라갈 수 있는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제 판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에 대해서도 희망을 갖게 됐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잘못 판단한 것이겠네요. 미르재단이라든가 K스포츠재단이라든가 영재센터 같은 것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수수죄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준 쪽이 무죄가 됐으니까 받은 쪽도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물론 이제 재판부마다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점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유리하게 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재판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잘못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부에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뭐 다 참조를 할 뿐이니까 자기 주관에 따라서 자기 철학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만 사실과의 관계 인정 방식이 굉장히 이례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재판부의 판결들을 다른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도 이미 2대 비리 사건이라든가 안종범 차은택 뇌물 수수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문영표 홍한선 사건 직권남용 사건 같은 데서는 다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는데 이 재판부는 또 증거 능력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이례적인 판결을 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결국은 대법에 가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겠군요. 근데 뭐 대법원에서도 그런 업무 수첩과 일지 같은 것들이 어떤 이재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화를 나눴다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않더라도 다른 증거와 결합해서 다른 증거의 증거력을 보강해주는 이제 보강 증거, 간접 증거로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해왔는데 이번에 이거 간접 증거도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그 점도 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그 부회장님께서도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될 것이고 이것이 그러면 다시 환송되는 경우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증거 능력뿐만이 아니라 국외재산 도피죄 문제에 있어서도 최순실이 해외에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돈을 보내는 방식을 했는데 뇌물을 제공한다는 의사만 있었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한다는 의사는 없었다라고 또 판단해서 그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판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례적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겁니까? 아예 과거에 그런 예가 있긴 있는데 무척 적다는 겁니까? 해외 재산 도피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 같은 데다가 돈을 보내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그 재산 은닉들을 도와주기 위한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1심처럼 이제 재산 도피죄를 인정을 하는데 그 점도 인정을 하지 않아서 사실관계가 좀 굉장히 이례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6억 뇌물을 인정했으면서도 형량이 낮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어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따로 제가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자면 아예 이번 재판부가 형량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서 논리를 개발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소위 3호룰이라고 그래서 이제 재벌 총수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건희 전 회장도 탈세액이 480억이 넘고 1,500 배임이었고 정몽구 그 현대자동차 회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1,500이 넘는 비자금들을 조성을 했는데도 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나오니까 재벌 사례가 총수들은 굉장히 많긴 하더군요. 이른바 그 3.5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벌 총수들은 무슨 죄를 저질르더라도 결국은 3년, 5년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이제 룰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중한형이 선고될 수 있는 국외재산 도피죄 같은 경우들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무죄를 하고 50억 이상 횡령이 되게 되면 5년 이상 무기지정을 받는 중형이 되니까 그 승마의 말과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라 사용 수익권만 넘긴 거다 하고 또 사용 수익권이라는 것도 임대료 계산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건 경제적 가치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횡령액을 50억 밑으로 36억만 인정을 해서 중형이 선고되는 것들을 다 면하게 해서 결국은 이제 집행유예로 풀어줘야 되니까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좀 중한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는 좀 피해간 것이 아닌가. 그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또 변호를 맡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특검이나 이쪽이 너무 무리하게 여러 가지 내용을 좀 그 혐의 사실로 했기 때문에 그 혐의 사실에 맞추기 위해서 다른 증거를 갖다 붙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승마와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서도 사용 수익이라고 그랬다면 그거를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건 뭐 감정 같은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게 되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집행유예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좀 그런 것들을 피해가려는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남근 부회장으로부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하루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잘 준비해서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설전의 끝입니다. 누가 무슨 설전을 벌였고 또 어떻게 해서 끝났습니까? 오늘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와 의원들 간의 설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경제통인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 간의 설전이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을 올려놓고 일자리 안정기금을 주는 거는 전형적인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정책 아닙니까? 저임금에 허덕이는 근로자들께 임금을 좀 올려드린다는 것이 병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구 의원이 추가 질문을 못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의원은 갑자기 본인이 강점이 있는 금융 분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뉴욕 증시와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가 왜 이렇게 폭락했냐라고 물어보자 이낙연 총리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여러 요인들로 분석된다라고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종구 의원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그런 얘기는 하나마나한 얘기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총리가 답변을 바로 대답을 하면서 은근히 좀 역공을 해서 대정부 질문 대답이 종종 화제가 되곤 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두 사람이 뭐 팽팽했다는 얘기인가요? 한 번씩 치고 받은 셈이었는데요. 그 다음 질문에서는 이 총리가 아예 즉답을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 이종구 의원이 재건축 부담금도 내고 또 양도소득세도 내면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좀 색다른 비유를 들었는데 이 질문도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도 더 잔인한 사람이 있어요. 까니마 또까. 이게 전형적인 까니마 또까법이에요. 까니마 또까라는 말은 언제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80년대 정도로 기억이 되고요. 그거요? 60년대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검색으로는 2001년까지는 제가 확인을 그런가요? 했습니다. 예. 까님맛 이 총리가 이게 방송에 부적절한 얘기긴 합니다. 예, 이 총리가 예. 의회에 비유를 하자 잠시 이낙연 왜 이렇게 이종구 당황을 의원이 합니까? 예. 네, 이종구 의원이 의회에 비유를 하자 이낙연 총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나중에는 즉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이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고민해보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60년대 초등학교 시절이라는데 좀 그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반발의 차 당명의 미래입니다. 예. 예, 잠깐 정당 등록증을 하나 볼 텐데요. 당명은 우리 미래당입니다. 지난해 3월 20일에 등록된 당입니다. 예. 우리 미래는 지금 우리나라에 모두 35개 정당이 등록돼 있는데 그중 하나고 아, 그렇게 많습니까? 예, 청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6시 2분에 우리 미래에서 중앙선관위에 미래당이라는 약칭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5분 뒤에 국민의당 통합파에서 통합신당 당명인 미래당을 신청했습니다. 예. 현재 정당법에는 기존의 당 이름이 있거나 비슷하면 또 이 이름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당이라는 약칭을 쓰고 싶었으나 김민석 전 의원이 민주당을 가지고 있어서 못 쓰다가 결국 합당 뒤에야 약칭 민주당을 쓴 바가 있습니다. 예. 한쪽이 먼저 등록되면 다른 쪽에서 못 쓰는 건가요? 약칭도? 아예 못 씁니다. 아, 예. 그래서 둘 중 하나만 쓸 수가 있는데요. 선관위는 모두 양측이 6시 이후에 왔다. 업무 시간이 6시까지인데 6시 이후 왔기 때문에 공식적인 접수를 하지 않고 오늘 오전에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 번호가 어디가 빠르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예. 내일 위원회를 열고 둘 중 어디를 받을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5분 차이로 두 정당이 같은 이름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5분 차이란 것도 좀 신기하네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미래 측에서 국민의당 통합파가 미래당이라는 당명을 정하자 고민을 하고 있다가 우리 미래당과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요. 고민을 하고 있다가 어제 오전에 선관위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예. 선관위가 먼저 등록을 해야 약칭 미래당을 쓸 수 있다 이런 답을 하자 부랴부랴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 국민의당 측에서 어제 그러니까 미래당 당명을 등록하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재빨리 서류를 준비해서 오후 6시 2분에 예. 5분 먼저 신청을 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국민의당 측에서도 우리 미래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우리 미래당의 정책 토론회에서 당시 안철수 후보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예. 지금 마이크를 보면 마이크 편말에 그러네요. 우리 미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 미래당이란 이름은 국민의당 측에서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토론회는 같지만 당 이름은 아마 기억을 못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26대 8입니다. 예. 무슨 스코어입니까, 이게? 오늘 노회찬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요. 한 편말을 들고 왔습니다. 예. 뭔가를 들고 나왔는데 잠깐 확대를 하면 이 사진은 2016년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할 때 미 대선의 기표 용지입니다. 저렇게 많습니까? 안에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네모가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는데요. 28개인가 보죠, 그게? 예, 모두 26개의 기표란이 26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노 의원은 지금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동시에 하는 게 기표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어렵다는 주장이 있는데 고령자가 힘들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미국은 26번이나 기표한다. 어렵긴 뭐가 어렵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8번이라며요. 예. 지역에 따라서 8번, 9번. 만약에 예. 개헌 투표까지 하면 최대 10번까지도 지역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하나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8번까지는 되고 9번은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8번이 무슨 한계 기표 횟수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런 논리는 전혀 성립이 안 되고요. 예. 납득도 잘 안 됩니다. 미국의 경우 지역에 따라 기표 횟수가 많이 다른데요. 대통령도 뽑고 상하 의원, 또 주 의원, 또 주 수뇌 판사, 회계감사 여러 예. 명을 뽑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샘플로 하나 구해왔는데 저런 기표용지가 석 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대 70개가 넘는 지역도 그런가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투표하는 일이 하나의 일이 돼서 오히려 투표율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예. 9번이 어렵냐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오늘만큼 춥다라는 예보를 또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내일 낮에도 곳곳이 영하권이고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아침까지 눈이 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